네, 생생법률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오늘 미리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먼저 데일리 탑 이슈에서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지인에서는 미투 앵세스트, 우리도 가족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떠들썩한 화제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데일리 탑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 별로 느낌이 오셨나요? 바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아이들에 대한 변호사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사랑만 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다음에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서 무조건 보호를 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이 작은 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하루에도 막 아동학대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너무 더 가슴이 아픈데요. 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을 통해 알려진 그 입양 아동의 사망 사건이 정말 그 큰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셨는데요. 정인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아동학대에 대한 요즘의 관심의 분수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이 사건, 이 정인이 사건, 변호사님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이죠.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관심과 그다음에 애정과 이런 분노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 양부모가 구속 기소된 사실은 전부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양부모에게 책임이 전부 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를 직접적으로 보호를 했어야 될 강서아동보호 전문 기관이죠. 이 기간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사실은 작년에 5월부터 10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인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할 사람이 3주체가 있습니다. 양부모가 있었고요. 경찰이 있었고 이 보호기관 또한 입양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법적으로 그 보호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전격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주체는 관장과 그 다음에 팀장 상담원 등인데 이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제명은 그렇습니다. 유기치사 또는 만약에 유기치사가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다음에 위계행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 위계행 공무집행방해가 이제 주목이 되실 텐데요.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테니까 이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경찰이 사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나서 이 아이를 방문하고 사는 곳을 방문해서 조사를 실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담원하고 담당 팀장 관장이 하는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관련 법에서 아동학대법에서 법으로 그 신고자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직접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한 이후에 책임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이 약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정인이가 안타깝게도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조차도 외면당한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입양이 끝났지만 이 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일단 유기죄 또는 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정인이를 보호해야 되는 법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양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약 8억 원 정도의 기금을 받고 위탁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상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엄하게 처벌돼야 될 것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정말 정의를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쳤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너무 아쉽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신고를 119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19에서 자신의 업무를 해태를 해서 집이 전부 전소가 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못 받고 사망됐다라고 하면 119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고 아동보호기관도 그처럼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인이가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말 엄격히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엄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공분을 샀죠. 그래서 또 이제 엄벌에 처하달라는 진정서가 하루에 5만 건이나 접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또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진정서 다들 이렇게 내시긴 하는데 처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거 질문하시거든요. 진정서 쓰신 분들한테 제가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확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처벌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정서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했더니 그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런 진정서는 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5만 건씩 들어오는 정인이 관련 진정서는 국민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절대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판부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양형에 분명 참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진정서를 쓴 게 정말 헛되지 않게 좀 결과도 좀 올바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이 아동 학대 관련 재판 결과도 좀 그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원주 3남매 사건의 1심이 이제 2심에 가서 좀 다른 판단을 받게 되면서 남편에게는 23년형이 또 방조로 기소됐던 아내에게는 6년형이라는 중형의 선고가 되긴 했어요.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건 같은 경우 2016년 9월에 발생을 했고요. 3남매가 있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사망한 사건에 친부모가 관련이 있었다고 해서 고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아주 경하게 처벌이 됐는데 정인이 사건이 이제 발발하고 국민의 여론이 들끓으면서 2심 결과가 아주 중하게 이제 바뀐 사안입니다. 일단은 둘째 아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어다니지도 못한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이불을 3시간 동안 덮어놔서 아이가 질식하게 한 부모. 그 다음에 그 셋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이제 10개월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많이 운다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아이의 목을 눌러서 아이가 또 역시 질식사를 하고 그 옆에서 엄마가 목을 누르는 행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당시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당연히 기소를 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를 하면서 이 두 아이를 사망케 한 다음에 이 시신을 갖다 내다 버렸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사체 은닉과 아동 학대, 그다음에 아동 유기방임, 그다음에 양육수당을 사망한 이후에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모두 이제 묶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인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법정 구속이 됐고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거의 판례가 이랬습니다. 과거의 판례가. 왜냐? 아이가 셋이었는데 그중에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방조한 어머니를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주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항소를 했는데 검사가 항소한 주된 이유가 살인죄가 무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2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 이제 주된 사유를 보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한테 무거운 이불을 몇 시간 동안 눌러놨을 때는 그 아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이에 그 밑에 아이에 대해서는 어른이 목을 손으로 눌렀을 때 질식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본 어머니도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해서 형이 대단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고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 있던 어머니를 법정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심에 비해서 형이 대단히 중하게 늘어났다. 그다음에 검찰의 살인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중심 내용입니다. 결국 1심과는 달리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량이 좀 어떻게 보면 법감정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게 좀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이번 원주 3남매 사건처럼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진정서를 내시기도 하고 또 힘을 더하려고 하시는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내려지고 있나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동안 형은 굉장히 낮게 인정이 됐고요. 벌금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유예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소한 이후에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가 이제 결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피해 아동의 이제 선처를 호소하는 이런 엄마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눈물을 호소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무엇보다는 이제 돌볼 부모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양형을 낮게 한 이유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이제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에서 선고를 해라 이렇게 기준을 해놨으니까 판사가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준에 대법원의 기준을 사실 어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 범위 안에서 선고를 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아동학대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결과가 중요한 거에 비해서 처벌은 대단히 약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현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양형 기준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한형을 내리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뒤따르면서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개선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양형 기준이 그래서 바뀔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고요.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양형이라고 하는 거, 무언가를 형벌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법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럼 현재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떠한 운동도 베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것이 남녀,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공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걸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아니죠. 당연히 양형 기준이 저는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과거 이제 사안을 봤어도 지금 양형 기준이 늘어나야 되는 게 예방적 효과가 필요합니다. 양형이 세야 내가 아동학대를 했을 때 이 정도 형을 받겠다라는 걸 알아야 이게 범죄가 이게 눌러질 것이기 때문에 지양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형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이거를 홍보하고 해서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는 데 치중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좀 양형 기준의 현실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7살, 3살 이렇게 아이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한창 힘들 때. 한창 엄마도 힘들고 네. 이럴 나이긴 하지만 맞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아동학대 이런 기사들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화도 치밀고 왜 이러나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어떻게 줄 생각을 안 하고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느는 정도가 아니죠. 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쉬쉬했던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은 막상 신고를 해도 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인데 갈 곳이 없다는 핑계로 다시 또 그 학대를 한 부모나 기관에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또 부모가 또 지켜볼 수 없는 또 사정이 있으니까 항상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유독 사각지대가 좀 심해 보여요. 이 어떤 부분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제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이제 19년 사이에 5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1만 건이었던 것이 3만 건 이상이 돼서 3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학대로 인한 사망 역시 5년 사이에 14명에서 43명, 정확히 3배가 현재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가 이제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사각지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참 사각지대라고 이제 붙이기도 민망한 게 아동학대가 대부분 친부모에 의해서 76.9%가 발생하고 있고 친척, 대리 양육자 등에서 발견하고 있어서 이게 발생하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한테서 발생할 수가 거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 부모, 그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서 이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사실 무색하지요. 그렇죠. 내 부모가 학대를 하는데 이런 지경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심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매일같이 가족하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특징을 다른 범죄에 비해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발견율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를 발견할 수 있는 발생률이 0.38%.
사실 너무너무 이제 미미한 숫자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들 아동학대라는 것은 매일매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어서. 그럼 이 정도 발견률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원점에서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법조인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발견률이 0.38%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네.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결국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그냥 그대로 어떤 무방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무려 84%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고와 처벌이 있고 그 이후에 아동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영화에 봐도 쉽게 나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즉각적으로 아동하고 학대가 있었던 부모를 분리를 해서 보호기관에 인계를 하고 그 이후에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기간에 아이들이 이제 위탁될 수 있게 이런 절차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무했다. 아주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자녀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돌아가게 되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막상 학대를 부모에게 당했지만 본인들이 부모에게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마땅히 위탁할 이제 기간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이 아이들을 위탁받아야 될 기간은 정원이 1년 내내 풀로 차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 이게 명확히 이루어지기만 해도 사실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분리조치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관한 권한이 있어서 분리조치를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를 봤을 때는 신고 대비해서 분리조치된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학대 항의자에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찰을 붙여서 가정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이 확률이 62.9%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소고발했던 사건 처리 비중이 고소고발해서 사건 처리해서 처리된 거 자체가 사건에 된 거가 3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70% 정도는 사건화되지도 않고 그냥 내사종결이 되거나 훈계해서 돌려보내는 정도로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리조치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2.1%였다고 합니다. 484건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행위자를 아예 못 만나게 하고 끝나는 거. 사실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완전 분리하고 행위자를 다시 만나서는 안 되죠. 이게 불과 2.2%에 불과하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동학대는 꾸준히 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에 대한 분리조치, 처벌,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탁기관의 위탁관, 관리보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동학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제 일명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됐습니다. 전 사실 누구 법 이렇게 피해자 이름 붙여서 잠깐 동안 또 막 부르르 하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이 개정법 어떤 내용 담고 있을까요? 일단은 개정법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법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동학대 피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을 강화시켜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를 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즉각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 출동과 그다음에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었다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기존의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도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일단은 현장에 출동하는 것 관련해서 이 아이가 있는 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는가, 신고자가 있는 장소까지 출동하는 게 현재 법으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에 이 아이의 주소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 그 기관이 협조를 안 하면서 지금 위계행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에 출동해서 즉각적으로 아이가 있는 장소에서 기존에 신고된 현장에서 아이를 조사할 수 있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과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를 시켜서 이런 조사권뿐만 아니라 즉시 분리권에 대해서도 이제
권한을 강화시켰고 이 장소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대에 대한 장소뿐만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이런 장소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장소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나가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건물이나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문제로 생각하는 건 이게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조치들이 이제야 권한을 보였다는 게. 아동 학대 신고가 왔고 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 무슨 그 현장까지 가는데 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이렇게 못 가게 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걸 적용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 경찰들이 그동안 이 법의 미비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그 범죄의 결과를 굉장히 경시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동안은 좀 훈육으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 변호사님은 좀 이런 인식의 변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임 변호사님이 3살, 7살 아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때도 저를 이렇게 돌이보면 정말 아이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사실 몽둥이로 엉덩이 체벌하고 이런 걸 당연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굉장히 체벌을 강하게 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근데 사실은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가슴속에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는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고 독립체이지 나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부모가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부분을 부모들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체벌이라는 훈육 방법이라는 거 아예 내 구조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다음에 설득과 이해, 기다림으로 이 아이들을 훈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이 참 어렵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참 어렵지만 아이들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아이들의 웃음 보면 사실 모든 근심 걱정이 날아가게 되는데 특히 이런 절대적인 약자, 어른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이런 아동들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